자, 그럼 그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박재환입니다. 네.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그 웹을 통해서 한 200여 분이 지금 신청이 돼 있고요. 아마 우리 회계학회에서 이렇게 개최했던 세미나 규모로서는 상당한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웹 상황에서 처음 사회를 맡는 거라서 약간 그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박정성 교수님, 이 주총 넷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주총이 개최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감사 보고서 내지는 사업 보고서가 모두 그 주총에 사전에 제출이 되고, 주총은 기업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회계의 산물인 재무제표의 풀 내용이 주주들한테 제공이 되고 풀리 디스커션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법 시행령이 실제적으로 그 배당 기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원래 개정 의도와 다르게 현실에 있어서는 적용이 거의 어려운, 내지는 주총 내실화를 의도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주총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조성현 파트너님, 우리 KIFRS 회계 감사, 그다음에 우리 제도적 이슈 세 가지 이슈를 아주 잘 정리해서 사전에 우리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정리했고, 오늘 그 발표에 기초해서 6분의 토론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대안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6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원래 우리 금융위의 김선문 팀장님께서 당연히 여기 사이트 이쪽 직접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토론해 주시기로 했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회계적 이슈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선문 팀장님이 우리 회계 이슈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마 온라인상으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아쉽습니다. 아쉽고, 자, 김선문 팀장님이 이제 온라인상에 있고요. 지금 직접 현장에서 이제 참여해주신, 제가 가나다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장회사의 회계 이슈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상장협의 강경진 팀장님 우리 토론 나와주셨고요. 그래도 우리 간단하게 앉아서 인사해 주시죠.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 우리 강경진 팀장님이 팀장이긴 하지만 3일에서 회계사 생활을 하고 벌써 상장협에 조인하신 지가 15년이 이미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상장협이 참 인사적체가 심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여러 가지 회계적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계시니까 기회가 되시면 제가 더 말씀 안 해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영훈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영훈 파트너님은 금융위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이 제도적 이슈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간실에서 리스크와 레귤레토리 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안강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강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 교수님 오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반드시 회계적 이슈와 같이 간다는 것을 잘 파악해서 항상 회계를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회계학회 회계제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그 감리위원회 감리위원으로서 제가 그 활약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어려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의견 주시고 그래서 감리위가 적절하게 잘 기능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세봉 삼정회계법인의 파트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허세봉 우리 파트너님은 최근에 이제 분간실을 맡아서 제가 뭐 현재 빅4의 분간실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전문가 100여 명, 회계사 100여 명 이상을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 토론 순서는 가나다 순서로 그냥 진행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제도적 이슈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오늘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석하시는 김선문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그 가나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대략 한 10분씩 10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상장사 협의회의 우리 강경진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라고 그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저희 팀 업무가 아니고 저희 같은 회사의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담당 팀의 의견을 좀 물어서 제가 저희 팀의 의견을 좀 전달하는 자격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박종성 교수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제기하신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하는 식으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기하신 이슈가 주주총회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지금 상법상 주주총회는 기준일을 정하고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슈는 결국은 기준일이 꼭 결산기 말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이슈로 이제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꼭 반드시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해야 되는가라는 이슈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역시 박종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 상법상 배당 기산일 제도랑 결산기 중 발행된 신조에 대한 그 배당 근거 규정 등으로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현행 상법상 배당 기준일은 사업년도 말일만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협회의 입장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개별 회사가 지금 정관으로서 중간 배당 제도랑 분기 배당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결산기 말이 아닌 다른 날짜를 기준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현행 상법상 혹은 자본시장법상의 중간 배당과 분기 배당 제도 자체도 이론상 형해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 배당 기준일보다 좀 더 빠른 중간 배당 또는 분기 배당 기준일 지급일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날짜를 설정하게 되면 이 중간 배당 제도, 분기 배당 제도 자체도 형해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배당 기준일을 사업년도 말로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상법 423조 제1항과 제350조 제3항 후단 등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배당 기준일을 사업년도 말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상장협의 이제 판단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제기하신 문제, 주주총회 분산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바뀐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 특히 코스피 기업만을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761개사 중에 2019년 기준으로 약 530개사 정도 됩니다. 약 7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비중은 뭐 크게 변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예상으로는 최소한 이 70%에 해당하는 회사는 바뀐 상법 시행령 환경 하에서 사업보고서를 총회 1주간 전까지 제출하기 위해서 그 총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결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총회 개최 시기가 더욱더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는 것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주총을 분산하기 위한 그 대안으로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배당 기준일과 의견걸 기준일을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의결권 기준일, 배당 기준일은 12월 말일로 하고 의결권 기준일을 예를 들어서 1월 중순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배당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는 의결권 기준일 현재 주주가 될 거고 그 돈을 받을 사람들은 결산 기말의 주주들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이제 사회 유출보다는 회사 유보를 선택할 유인이 많은 의결권 기준일 현재 주주들이 그 배당 안건을 축소하거나 배당을 회피하려는 유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 관련 조문이 완전히 삭제된다. 즉, 송홍효 교수님 주장대로 그 두 가지 지금 현재 결산 기말을 기준일로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그 상법 근거 조문 두 가지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배당사, 즉 아까 그 30%에 해당하는 회사들조차도 별다른 이유 없이 주총을 늦추려고 하는 유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주총 쏠림 현상이 3월 말에서 4월이나 5월로 단순히 이동되는 문제만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슈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 협회 의견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의견인데요. 어떤 아이들을 유튜브를 못 보게 한다고 해서 걔를 방에 가두거나 혹은 주말마다 하게 했다고 해서 평일날은 노트북을 숨겨놓거나 이렇게 해봐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서든 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네거티브로 주총을 분산하려는 방법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생각을 전환을 해서 이걸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업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제가 솔직히 어떤 당근책을 줄 수 있을지는 미처 지금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기업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유인책을 줘서 주총을 3월 말이 아니라 4월이나 5월로 개최를 했을 때 그 기업들한테 그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당근책을 제시하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런 네거티브 방식보다 그런 포지티브 방식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FRS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이제 재무제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서 그 KIFRS에서는 주석이 하나로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총에서 배당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배당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하나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을 승인하는 행위를 통해서 배당이 간접적으로 승인되는 구조로 현재 배당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차라리 이익잉여금 계산서를 공시 시점을 늦춘다거나 주주총회 이후에 수정 공시토록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상법상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등장하는 개별 항목들을 개별적인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는 방법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안건이 있으면 배당 안건을 제3호 안건으로 독립안건으로 승인을 하고요. 임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겠다 하면 제4호 안건으로 임의적립금 적립 안건을 독립안건으로 상정하는 그런 식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천재지변 발생 시 회계감사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도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회계 이슈가 굉장히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제도, 제가 속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제도 팀 쪽으로는 별로 회계 처리에 관한 질의는 자주 오지 않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질의가 많이 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기업 실무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미중의 경제, 실물 경제 위기에서 나타나는 대외, 내외 경제 지표를 회계 처리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 실질을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가가 1,400까지 빠졌을 때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불과 몇 달여 만에 지금 2,000을 바라보는 시점인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 다시 1,400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는 좀 관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 거시경제 지표를 회계 처리에 바로 지금 반영하는 것보다 기준원 등이 ISB와 협의를 좀 해주셔서 이 팬데믹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이 회계 처리 이슈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 당국에서 IFRS를 잠시나마 일탈할 수 있는 어떤 선언,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4월 10일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그 기대 신용 손실 모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제 골자로 담고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을 때는 행간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계적이라는 단어에 저는 이제 주목하고 이제 단순히 PBR이 1 미만이라 해서 바로 손상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기계적인 접근을 하지 말아달라는 금융의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보는 사람마다 그 행간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해 방향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당국에서 이런 선언문이나 보도자료를 내주실 때 행간의 의미의 뜻을 여러 가지 오해가 안 나올 수 있게 좀 더 직선적인 표현으로 해주시는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이제 우려되고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감사인들, 모든 감사인들은 아니고요. 일부 감사인들께서 분기나 반기 혹은 3분기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아까 조 파트너님께서 영문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공격적인 회계 처리를 이제 하실까봐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 혹은 공인회계사 회를 통한 어떤 그 대형 회계법인의 모임을 통해서 이 개별 이슈에 대해서 팬데믹 사태로 인한 개별 회계 이슈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좀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미팅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팬데믹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슈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요즘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2조 원 이상 상장사,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2019년도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담팀을 신설하셨습니다. 무려 7명인가 8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설정을 하셔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을 해오셨던 회사인데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2명만 출근을 하시고 5분은 지금 기약을 알 수 없는 휴직 상태로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조성현 파트너님도 말씀하시면 업무 분장이 안 돼요. 테스트를 하고 싶어도 테스트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감사인들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하면서 테스트를 할 텐데 그 감사인이 쓴 테스트 결과를 회사가 공유해서 좀 같이 테스트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상하시는 대로 인력이 없으니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감사인들이 하신 거를 좀 공유를 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현행 지금 감사 기준 FAQ상 그 샘플 테스트가 공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조 원 이상 기업들이 현재 감사를 받는 것도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많으시고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올해 처음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인력 운용이나 통제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요. 그래서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이 지금 인증 수준 강화가 지금 안정화가 2조 원 이상이 첫 번 경험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정상적으로 2020년에 여전히 잘 작동이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조금 연기를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좀 요청을 드리고요.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또 문제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대기업들이 당장 올해부터 지금 고도화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는데 외국을 나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슬로바키아에 가고 싶은데 슬로바키아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지금 연결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는데 회의실에서 회의만 하고 계세요. 근데 이론상 지금 바로 거기 가서 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샘플
운영을 해봐야지 지금 설계 운영이 되는데 지금 가동이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세요. 그래서 감사 인증 수준 강화도 마찬가지고 연결 내부에게 도입도 수년을 좀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 파트너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 팬데믹 회계 처리가 영업 비용으로 떨어졌을 때 영업 손익이냐 비영업 손익이냐가 화두일 겁니다. 아마 영업 손익으로 갔을 때 뎁 코버넌트부터 시작해서 지정 문제 발생할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역선택을 선택할 기업, 즉 영업 손익을 포장하기 위해서 막 이게 이상한 회계 처리를 할 기업까지도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영업 손익과 관련돼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이벤트 트리거들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위가 홀드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따로 추가적인 코멘트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종합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김영훈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해 주신 박종성 교수님하고 한영애 조성현 파트너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 준비하신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된 부분들도 있었고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서 작성을 하셨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두 가지 주제 부분에 관련을 해서 첫 번째 그 주총전 사업보고서 제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법률적인 부분이고 앞에서 저희 상장협의 강경진 팀장님이나 아니면 제 다음 발표를 하실 안 교수님께서 더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박종성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그 실제 외부 감사에 미칠 영향 부분과 관련을 해서 실제 감사 실무를 띠는 회계법인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보고서에 대한 제출 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는 정말 조성현 파트너님께서 그 이번 코비드-19 사태와 관련해서 회계적인 부분과 회계 감사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는 형태로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주총전 사업보고서 제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을 해서 실제 이 상법 시행령의 개정의 취지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3월 중순에서 말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주주총회를 4월이나 5월로 분산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자들도 충분하게 고민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앞에서 계속 다들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배당 기준일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자체를 4월이나 5월로 미루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작년 4월에 이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이 금융위나 법무부에서 같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주총 소집 공고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서 실제 상법 시행령이 언제쯤 개정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나오자마자 저희 법인에서 제일 먼저 했었던 거는 그때는 유예 규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2019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대한 그다음에 회사 내부적인 결산 프로세스에 따른 일정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할 것을 먼저 각 프랙티스에 요청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감사인들 입장에서는 실제 외관법에 따르면은 주총 6주 전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전달받고 실제 주총 1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에 있어서 실제 기말 감사를 수행을 하는 시간은 법상으로 한 5주 정도의 시간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당긴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감사인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상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1년 정도의 유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주총 1주 전까지 전자물서로 발송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한 가름에 대한 뭐 후단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는 사업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 작성된 사업 보고서에 대한 어떤 내부 결제 라인, 그다음 그 결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 보고서를 주는 시점과 동시에 사업 보고서를 실제 뭐 공시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업 보고서가 공시되기 며칠 전에 저희의 감사 보고서가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사 일정 자체가 굉장히 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는 뭐냐면은 감사인들 입장에서는 감사 보고서에 대한 법상 제출 기한은 외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총 소집 공고에 따라서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회사와 감사인 간에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결산 일정에 대한 감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 소집 통지에 따라서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를 전달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그러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변형을 해서 감사 보고서를 전달을 할 거냐, 아니면은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감사 보고서에 대한 발행 자체를 늦출 거냐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배당 기산 일에 대한 그 상법상 어떤 법적인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년에 있어서 많은 뭐 문제점이 발생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인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이미 2020년 결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일정을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한영 쪽에서 준비를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얘기해주신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리면은 그 조성현 파트너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용 중에 그 공정가치 측정 관련해서 ISA 39와 관련된 당기손익 항목에 대한 재분류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뭐 당기손익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뭐 이 부분도 그 보험업에 관련된 특정된 부분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금융권들을 두고 봤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단기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회사들은 현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 중에서 만기 보유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상품들을 단기 자금 유동성 부분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현재 IAS 39에 따르면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 보유 증권을 만기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결국 향후 앞으로 그 회사는 2년간 만기 보유 증권으로의 금융상품 분류 자체가 아예 차단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앞으로 결국에는 기타 포괄로 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IAS 39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단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IAS 39 문단 9에 따르면 이러한 매도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비반복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 2년간 분류 제한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독 당국이 이런 만기 보유 상품에 대한 어떤 뭐 비반복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 IAS 39에 따른 그 분류 제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외 규정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캠 관련해서 추정에 대한 이 코비드 19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결국엔 추정의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캠으로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정의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부분을 주석으로 자세하게 공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기말 보고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분반기 검토 업무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그 코비드 19에 따른 다양한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주석으로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자산 부채의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자산 부채의 보고 기간 말 장부 금액 그리고 또 그런 불확실성의 성격 그리고 가정이나 추정의 변경에 따른 어떤 민감도 그다음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주석으로 좀 더 자세하게 공시를 해줬을 때 검토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코비드 19과 관련을 해서 결국에 이 코비드 19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두 번째 주제에서 발표해 주신 조성현 파트너님께서 그 빅베스와 관련된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엔 코비드 19에 따른 영향 자체가 결국 재무 실적에 대한 어떤 악화로 돌아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에 의한 프로드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월, 3월에 이 코비드 19 사태가 피크를 찍고 약간 좀 완화되는 추세기는 한데 지금 실제 4월부터 보면은 저희 나라를 제외한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글로벌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글로벌에 있는 모든 멤버 펌에 이런 관련된 리스크나 오디트과 관련된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이 화상으로 콜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보면은 저희 나라에 비해서 글로벌에 있는 미국과 영국 이런 유럽에 계신 분들이 이 받아들이는 코비드 19에 대한 임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서 판단했던 그 리스크적인 요소를 다시 재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에 그리고 그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캐시플로우나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시 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미티게이션 플랜을 세워서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계속 개혁 과정 관련해서도 유의적인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뭐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진의 어떤 자구책을 입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에 있어서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저희한테는 조금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있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저희도 이 코비드 19 사태가 많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원격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로부터 어떤 이메일이나 스카이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스캔된 감사 증거들을 받게 되고 그 감사 증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의 감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스캔된 파일의 진위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항상 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받은 그 스캔 파일에 대해서도 회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스캔 파일들을 작성을 하는지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제공된 그 전자 문서가 정말 원본 문서의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다른 출처를 통해서 그 제공된 문서에 대한 부분의 진위성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위성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회사로부터 다시 원본 문서를 어떠한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받아서 그 제공받은 전자 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부분이 마지막이고요. 워낙 앞에서 발표자분들께서 잘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주제가 워낙 방대하고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다음 토론자부터는 죄송하지만 중복되는 말씀보다는 좀 추가적인 시사점이 있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강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법과 국제거래법을 전공해온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한국회계학회 토론자로 처음 불려 나와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근데 지금 조금 전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여기서 지금 할 일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몇 개의 상법과 특별법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그 입법 취지와 입법의 연역 내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러면 이 지금 굉장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아마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법률가의 시각 관점에서 제가 지금 뭐 모든 분들이 회계 전문가시고요. 저만 회계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메인 디시는 이 뭐 앞에서 또 뒤에서 하실 것이고 저는 그냥 조미료 한번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기억하고 알기에는 그 상법에 모든 회사의 결산기가 되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 의하면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아까 논의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야말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이사는 매 결산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서 또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6주 전부터 감사보고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서류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모두 본점에 5년 이상 비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계속 거론되어 왔던 159조 1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90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은행의 감사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 재무제표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법률가의 시각에서 분석을 해보면 사업보고서에 추가되는 것은 임원에 관련된 사항, 보수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약간의 대통령령에 관련된 사항, 또 앞부분에 회사의 히스토리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무에 포커싱을 한다면 영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도 나오는 사항이어서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알기에 재무제표가 문제가 아니고 외가민들 제일 고심하시는 게 연결하는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2020년 1월 29일 날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 뜬금없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보고서는 어차피 기간이 상장회사의 경우에 일주일 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결산이 끝나고 90일 내에 내야 되는 사업보고서를 왜 추총 전에 내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실무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촉박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걸 3월 말 총회가 아니고 4월 5월 총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선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까지 자세히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상법 시행령과 관련된 4, 5월 주주총회 또 아까 누누이 말씀하신 350조 3항의
폐지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350조 사망은 아시다시피 전환 주식이 전환 청구가 되었을 때, 뭐 회사 전환도 있지만 주주가 전환 청구를 했을 때, 또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 전환 청구한 그 결산기 말 또는 신주 발행의 납입기일 종료일에 전환 또는 신주 발행, 신주가 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결산일과 딱 일치하여서 하면 참 좋겠지만 보통 영업연도 중간쯤에 전환이 또는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이익 배당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당연히 연도 말에 전환되고 신주 발행된 거에서 그 다음에 영업연도부터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전환 청구의 경우에는 다른 주식의 우선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때문에 그 기간에 참가했던 그 신주 인수인들의 노고 또는 뭐 거기에 대한 보상 이것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그들이 직전 연도 영업연도 말 결산기 말에 전환 또는 신주 발행된 것을 해서 그야말로 기존의 주주와 동액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그 길을 터준 것입니다. 사실 350조 사망은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서울대 송 교수님이 왜 이걸 폐지하자고 하시는지 그건 그 폐지는 다른 이유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주 발행할 당시에 없었던 사람이 왜 받냐는 것이고요. 왜 이런 것을 터서 혼란을 받게 했냐. 신주 인수권의 가격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이걸 폐지하자는 것이지 지금 이 상법 시행령과 관련돼서 논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고치시려면 350조 사망이 아니라 354조 사망을 고치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 이 3개월이란 이것을 정한 354조 사망을 5개월 또는 6개월로 고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것만 폐지가 아니고 개정만 하면 되고 많은 회사들이 어쩌면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있습니다. 여기에는 350조 사망에 나와 있는 12월 31일 1년의 영업연도가 하나밖에 없는 중간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12월 31일 결산일 이때 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익 배당을 하냐? 왜 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주냐? 하는 그 문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이 학회가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요. 2시에 와서 잠깐 인사만 하시고 간 회계사회 최중영 회장님과 그다음에 중간쯤 들어오신 고대 모 교수님과 그다음에 마칠 때쯤 들어와서 끝까지 자리에 있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은 다 3시간 동안 계시지만 앞부분, 중간 부분, 끝에 온 부분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오늘 밤에 만찬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느냐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대개 5시쯤 전에 와서 끝 마무리에 조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적어도 주식을 가지고 보유했던 자한테 그 해 해당 연도에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받지 않았다면 적어도 말일날 갖고 있었던 주주한테 배당하는 것이 맞다는 그 점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이 조문이 350조 사망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지 다른 큰 의미를 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법은 일률적으로 뭔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줘야 법적 안정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앞으로는 이 문제 가지고 350조 사망을 논의하시는 것보다는 354조 사망을 3개월이 너무 타이트하니 5개월, 6개월로 좀 유연하게 하자는 논의로 옮겨가시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결산일로부터 너무 먼 주주총회의 회의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은 주주권의 주주의 재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타이트하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12월 31일 날 따다닥 밤에 계산 끝나서 1월 며칠 날 배당하면 최고죠.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 3개월은 적어도 소요된다고 했던 것인데 그 3개월이 꼭 이게 정말 부당하다고 하시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재검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본시장법과의 충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 대상은요, 주주고요. 주주총회에 참가할 주주고요. 자본시장법의 90일 내에 내면 되는 제출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입니다. 제출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사업보고서지만 물론 같은 내용은 같지만요. 주총 전에 아직 재무제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보고서와 그다음에 다 모든 절차가 끝난 사업보고서는 어쩌면 그때그때 작성될 당시에 as of now 그때그때의 현상을 적어야 기재되어야 되고 그것이 제가 뭐 각주 구에다 붙여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부정하거나 거짓말 아니면 법률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보고서가 이 주주용 사업보고서와 그 다음에 다 끝난 사업보고서가 불가피하게 뭐 재무제표의 승인 과정에서 좀 달라지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앞에는 상업시행령의 개정은 주주에 대한 아까 우리 박정선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주주에 대한 더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모든 절차가 완결되면서 공시까지 생각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비치할 문서로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등가로 해서 그렇게 막 이것이 컨플릭트가 일어난다고 고민하실 이유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성년 파트너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또 한 말씀만 안 하고 가면 또 서운하실까 봐 저희들은 국제계약에서 force merger 불가항력이라는 개념을 계약의 책임의 면제 그런 관점에서만 지금까지 봐왔는데요. 제가 회계에 지금 그야말로 초심자로 몸담고 보니 회계를 하다 보니 이게 누군가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금융위기 때처럼 외환이 막 이렇게 3배씩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원자재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그 문제만 논의를 해 오다가 회계 문제는 이제 외가민들 내부 저희들 같으면 내부 회계 관리제도 그다음에 또 감사부 준법 감시부 지금 다 대란이 났습니다. 외가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저희들 같으면 보수적으로 충당금 쌓고요. 그다음에 집합 평가하지 말고 개별 평가 들어가서 달랑달랑한 회사들 이렇게 평가만 조정하면 돼. 어쩌면 저희들은 살 수 있으나 국가가 살고 세계 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 사태를 앞두고 우리 국가가 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우리의 그 책임 있는 당국 기관이 저희들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말 긴급한 재앙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모라토리움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시간의 채무자한테 지급을 유예시켜주는 그 조항을 사실 우리 국가 권력이 이제는 회계에 있어서 또 내부 통제 관련 모든 회계 관련자한테 하나의 모라토리움적인 어떤 선언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주어야 지금 이 대재앙의 사태가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상법 다른 조항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네. 그 다음은 우리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총전에 이제 사업보고 제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일단 그 발표자와 또 여러 토론자들께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총 및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의 분산이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이제 주주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참여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수의 상장 기업 이슈에 관심 있는 주주들에 대한 참여에 이제 제약이 되는 거죠. 동일한 날짜에 주총을 많이들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주주의 충실한 정보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그 박종선 교수님의 문제 의식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준 정관의 문제라면 이제 이 상법 개정이나 규정 정비를 통한 표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자본시장법상 그 제출 사업 보고서의 주총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을 안으로 제시하고 추후에 변경 공시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 법적인 모순이나 뭐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기업 지배 구조 원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모범회사법하고 이제 각 주별로 회사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의결권 있는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뭐 이렇게 회계연도 말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개최 70일 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결산일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하는 관행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미국도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제 회계연도 말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사업보고서 만든 다음에 주총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고서에 보면은 결산일 이후 4에서 5개월 이후에 이제 주총이 개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영국이나 독일, 호주 등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자세하게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대체로 이제 회계년도 말부터 4, 5월 경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이 해외 사례를 좀 더 찾아보면서 이제 주총 일과 그다음 사업 보고서 제출일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물론 박종선 교수님이 다룬 주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12월 달 결산 집중화 현상이 이제 사실은 3월 또 주총 집중화 현상과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박종선 교수님이 보여주신 이제 파워포인트 내용 중에서 12월 달 결산이 이제 거의 93%, 4%가 지금 12월 달에 결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표준 감사 시간이라든가 또 이 감사 인력의 어떤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감사인들이 너무나 많은 감사 시간을 3개월 동안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감사도 그렇고 회사들도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세법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 12월 달 결산 집중화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성현 파트너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이제 회계 이슈, 감사 이슈, 제도 이슈를 각각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손상 검토하고 공정가치 평가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손상과 이제 공정가치가 이제 하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별도로 이제 회계 기준 제정 기간에 이제 해석이나 지침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표준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또 아마 IASB나 뭐 이제 회계 기준 제정 기관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을 또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때 안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비드 19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각 기업이나 또는 감사인이 어떤 표준적으로 동일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하면 좋겠는데, 뭐 이제 감사인들의 어떤 그 보수성 또는 이제 회사의 어떤 보수성의 차이에 따라서 뭐 과도하거나 또는 과소하거나 이런 그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적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이제 지침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또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이 특별히 큰 이슈에 대해서는 또 적어도 이제 감리 리스크만이라도 좀 줄여줄 수 있는 비조치 의견서, 노 액션 레터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노 액션 레터를 발행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감리 리스크만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의견서 발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이슈에 대해서 조성현 파트너님께서 이 중요성 기준이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좀 기계적으로 정말 이 중요성 기준을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줄어든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 감리 조치 양정 기준에서도 중요성 기준 금액이 또 가만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단순히 회계 법인의 어떤 감사 범위나 감사 시간뿐만 아니라 감리에서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이 아주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해외 사업장 실사 확인 등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감사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영훈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체적인 절차에 의한 여러 가지 감사 방법론에 대한 개발과 연구 그리고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 건지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감사 기준의 반영 이런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사 범위 제한을 이걸 이제 한정 의견의 예외 사항으로 둬가지고 적정 의견을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안 본 건 안 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봤다라고 감안하고 적정 의견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한정이 되더라도 이 감사 범위의 제한의 사유가 회사 측의 은폐나 준비 부족과 다른 어떤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고, 상장 관련 규정이나 부채 계약 이런 데서 제도적인 고려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안 본 걸 안 본다고 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장 관련 규정 관련돼서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이 계속 기업이나 또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감사 의견이 변형되었을 경우에 상장 폐지 이제 형식 심사에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기업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재감사뿐만 아니라 1년 후에 감사 의견을 새로 받는 부분까지도 이제 거래소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한은 지금 있는 상태고, 이게 아마 작년에 규정이 개정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코비드 사태가 1년 이후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떤 규정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1년 정도까지는 이 제도적인 고려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제 부채 계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이 코비드 19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 다음은 이제 우리 허세봉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원래 가나다로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건배사도 그렇고 똑같은 걸 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면 정말 머리에 쥐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들었고요. 또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들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의적절하게 두 발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고려가 많이 된 것 같고 논의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은 우리 박재원 교수님께서 다른 부분을 얘기해 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와 조금 다르게 좀 약간 근본적인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총의 어떤 집중 이게 결국은 결산기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산을 시키냐면 예전부터 많이 논의는 했죠. 근데 잘 안 돼서 그렇고 결국은 어쨌든 규제 당국에서의 어떤 비교 가능성 이런 것들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비교 가능한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예전에 3월 말 법인 이런 것들도 다 이제 12월 말로 다 통합돼 버리고 이런 게 됐는데요. 어쨌든 결산기를 좀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4월 5일 주총 좋은데 그럼 주총 4월 5일 날 개최했을 때는 제대로 되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총에 참석을 해보면 주주들 오셔서 어떤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게 낮거든요. 어떤 정말로 고민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적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와서 본인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주주들을 교육시키고 좀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느냐 주주 교육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주총을 열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이슈가 많지 않으면 좋은 그런 분위기가 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분위기가 약간 어떤 미국처럼 어떤 그런 IR 큰 행사처럼 그런 서로 간에 소통하는 이런 장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이렇게 만약에 4월 5일 간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똑같은 분산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5월달, 4월달, 6월달 가서 추총을 하게 되면 이미 12월 말 결산은 다 끝난 상태고 그다음에 1분기도 이미 다 끝난 상태라 그럼 그 이후 부분에 어떤 팔로업 되는 이런 분기나 이런 내용들이 또 그러면 이미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런 이후의 부분에서 고민할 부분도 많아진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하고 지금 감사 보고서 문제인데, 약간 미국 10K나 10K 나오는 연간 보고서 보면 감사 보고서가 따로 나온 게 아니어서 왜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 나와야 되고 사업 보고서는 3월 말까지 나와야 되냐? 그 부분에서도 사실 사업 보고서하고 감사 보고서 보면 서로 간에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K를 보면 감사인들이 다 앞에 있는 MD&A라든가 이런 다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도 같이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자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없이 될 텐데 지금 일주일 먼저 내고 나서 사업 보고서는 나중에 3월 말 돼서 나오면 그 사이에 뭐가 달라진 내용들을 감사 보고서는 제대로 반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꼭 이 같은 날에 안 하고 다른 이렇게 먼저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 부분을 좀 저는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보고서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이제 감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이제 발췌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둘 건 감사 보고서는 감사인이 발행하는 레터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건 다 주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근데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고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회사가 어떤 그걸 보고 인용을 해서 사업 보고서에 넣는다. 이런 건 사실 잘못된 얘기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주석을 다 해가지고 자기들 갖고 있는 것을 사업 보고서에 넣는 것이지 감사 보고서는 그 레터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감사 3월 말에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감사 자체가 부실해질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워낙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좀 있는 것 같고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삭제되는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 관련된 COVID-19 관련돼서는요, 이제 우리 조성인 파트너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도 1Q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바이즈 자체가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태고 회사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1Q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얼만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뭐 작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 심도 있게 고민을 한 그런 흔적들이 좀 안 보이고 있어서 이제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영향이 큰 이제 업종인 뭐 여행이라든가 뭐 에어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코비드 19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제도의 완화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우리 제도하고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 기준은 지금 IFRS를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리 거의 뭐 동일한 걸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만 뭔가를 밴드 시켜서 우리만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기준은 지금은 글로벌리 똑같은 걸 일관되게 적용하는데 상장 폐지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요건 자체는 우리 로컬리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규제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 회계 기준 자체를 영업 손실, 영업 이익 부분을 조정을 해서 어떤 상패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회계 기준 자체는 이미 이제 글로벌리 IFRS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는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상장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좀 허용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회계 기준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따로 별도로 뭔가 한다는 것 자체, 특히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는 되게 규정을 통해서 FAQ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관성이 지금 없어서 어떨 때는 뭐 영업, 어떨 때는 영업 외 뭐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ISB에도 지금 프로젝트를 띄우고 있긴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뭔가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회계는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밸류에이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수준까지 진짜 어떤 서로 간에 목을 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포커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당국하고 또 회계법인들하고 또 관련되는 또 학계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과연 그 얼마나 엄격하게 우리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기준 자체를 뭐 이렇게 완화시키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을 좀 불러가지고 금감원에서 TF처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서로 간에 좀 여러 가지 좀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합의하는 부분들 또 내지는 논의하는 부분은 충분히 오늘 이후에 뭔가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야만 이제 회사하고 또 기업 감사인들도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안강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계신데 오디트 커미티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 또 뭐 여러 가지 그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오디트 커미티 부분에서 그냥 가만히 그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다 준비하게 하고 그다음 감사인의 어프로치는 또 뭔지 그 사전에 충분히 서로 간에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사인한테 계속 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보다도 회사 자체적으로 먼저 논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오디트 커미티에서 감사인하고 회사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문 팀장님 불러서 팀장님 열심히 들으셨어요? 너무 숙제가 많아서 네 그냥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네.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소리가 안 들리네. 예?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네. 되나요? 네 들립니다. 네. 예. 일단은 제가 원래 온라인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거고요. 아니, 저기 가서 저도 뭐 하면은 항상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여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다 끝나는 시간도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일주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계 쪽에서 기업회계팀이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아요. 뭐 주총 분산 문제, 뭐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 그거는 좀 상장협이 물론 금융위 공정시장과에서도 임발부 하지만 법무부가 잘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과 충돌 문제 있잖아요. 주총의 사업보고서 전에 이제 주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런 일부 충돌까지 쓰셨는데 충돌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부 보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시장과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정시장과에 잘 전달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은 뭐 사실은 시행령 발표할 때는 처음에는 2주 전으로 돼 있어서 걱정 저희들도 많이 했는데 최종으로는 일주일 전으로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군데군데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문제의식도 있으셨는데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상장협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4월 13일 날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금융상품 IFRS 9번에 대해서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를 좀 드렸어요. 4월 13일 날 했거든요. 일단은 상장협이나 코협이나 이런 데서 일단 기업이나 회계법인들한테 이걸 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워딩을 뭐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말을 썼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전달하시고 혹시 의문이 있으면 저희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회계기준원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상장협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 저희들이 이거를 했냐면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은행들의 기업들에 대한 대출 채권에서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의 매출 채권에서 우선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에 IFRS 9번에 관련해서 먼저 손상 할 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라 유의사항을 안내한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이게 장기화되고 2분기부터 기업 실적이라든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징후가 실적이 그냥 악화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는 2단계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산의 손상 징후를 아까 IFRS 9번 금융상품 위주로 일단은 우선은 봤다면 플러스 알파에서 기본적으로 뭐 유형자산, 그 다음에 영업에서 나는 영업상의 문제,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자산 손상을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답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회계기준원이 사실 뭐 4월 말쯤에 아까 마지막 허세봉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회계를 뭘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그걸 바꿀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산 손상의 징후를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 여러 가지 걸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손상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장부가액보다 작다거나 그다음에 순현금 흐름이나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든가 그런 게 이제 IAS 36이나 이런 데 들어있거든요. 자산 손상 기준이.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주식이 뚝 떨어져서 PBR이 1 이하로 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최근 그 코비드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자산 시장의 어떤 자본 시장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일시적이고 비구조적인 어떤 충격인데 이게 이제 기업의 손상을 인식하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회계기준원이 이제 아예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뭐 사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이고 비구조적인 충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손상 징후 예시를 좀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보고 기간 말에 이제 시총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는 손상을 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던가 그다음에 아까 캐시플로우나 영업 손익의 악화가 기업의 영업 및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에서 기인한다. 이런 경우에만 좀 손상을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좀 국제적 논의가 좀 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런 것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IFRS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충분히 이런 문제의식을 느낄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기화로 해서 아까 허세붕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만 회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일정 부분 그런 필요한 사항에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는 건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해줘야 기업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금융위는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협에서 뭐 내부의 관리제도의 어려운 문제점 저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계 쪽의 문제점을 또 공개적으로 좀 언론 보도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건 좀 상황을 봐서 뭐 자산 1천억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 내부의 관리 제도를 좀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공감대가 있는 거고 그 시기의 문제는 조금 상황을 좀 보면서 또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그 법을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일정 부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오래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금융감독당국은 어떤 사항을 감리 이슈로 좀 연결시켜서 해결해야 되려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말씀 좀 있으셨는데 항상 좀 계속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조금 좀 약간의 시장에서의 공감대나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실적 악화나 이런 게 이제 시작이란 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상황 변화나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떤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좀 구체화되고 그러면 기업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또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그 감리 이슈로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좀 상황 변화나 이런 걸 좀 지켜보시고 그 천재지변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말씀드리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그 어떤 손상 이슈에 관해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 악화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유형자산 위주로 손상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이끌어보는 노력을 일단 우선 할 거고요. 어떤 특정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감리 이슈로 연결시켜서 이런 것은 금융당국이 감리를 안 해줌으로써 좀 기업들이 이런 굉장히 어려움,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화면으로 보니까 더 잘생겨 보이네요. 아이고. 가만있어. 저희가 토론을 원래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웨비나로 텍스트로 질문을 지금 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읽어봤는데요. 혹시 줌으로 토론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지금 뜨지 않으니까 원래 신청하신 분은 웹으로 한 200명 했고 줌으로 들어오신 분은 몇 분인가요? 없습니까?
아, 깔끔하군요. 네. 줌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저한테 뭐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실은 그 우리 허세봉 파트너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인 감사 보고서 내용을 뭐 받아서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감사인 감사 보고서라는 게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작성하는데 그게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그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아무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허세봉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아까 우리 제가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경진 팀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주총의 그 분산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도 같이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이재권 그 회계사님 대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말 결산 기업의 주주총회 개최 분산 유인으로 법인세 가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3월 말에서 주총 개최 해당 월말로 법인세를 바꾸면 어떠냐. 그래서 예를 들면 주총을 5월 말에 하면 5월 말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재정 수입하고도 연결되는 이슈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뭔가 그 인센티브와 그 어떤 그런 걸 같이 간다는 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요. 뭐 이거 갖고 우리가 뭐 특별히 토론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감사인과 감독 당국의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여러 가지 그 3자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잠깐 제가 마무리 멘트로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오늘 발표해 주시기로 한 우리 이제 발표해 주신 우리 박 교수님하고 그 우리 조 파트너님 그 아까 쭉 토론과 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혹시 마지막 멘트 한번 클로징 멘트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시고. 안강현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상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거나 이러는 데는 조금 좀 미흡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350조를 손볼 게 아니라 354조 3항, 즉 3개월을 5개월로 연장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자본시장법상 그 공시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상법상의 이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의 어떤 그 충돌 문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어떤 취지로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냐면 이제 만약에 그 정부가 이제 의도한 대로 이 주총이 4월이나 5월에 개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 보고서에 주총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야 되는 안 이 부분과 약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세봉 부대표님께서 이제 주석이 회사가 작성하는 거지 왜 이 감사인이 작성하는 거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죠. 그 주석은 당연히 주석도 마찬가지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제 작성 주체는 이제 회사인데 제가 다만 그걸 이제 감사인의 어떤 감사 결과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이제 감사가 끝나야지만 이 재무제표든 주석이든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끝난 후에 그 결과를 이용한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뭐 주석이나 재무제표 다 작성 주체는 회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강경진 팀장님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좀 달리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발표할 때 이제 송홍렬 교수님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송홍렬 교수님께서는 이 두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배당을 받는 사람이랑 그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면 되느냐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그 법적인 지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조성현 파트너는 지금 가셨군요.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지금 가셨습니다. 뭐 아무튼 그 최근에는 그 한영에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발표도 해주시고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 안진하고 삼정도 좀 적극적으로 토론보다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오늘 3일은 왜 안 왔죠? 아 그렇군요. 제가 부실해서 몰랐군요. 네. 네. 아 예 죄송합니다. 플로어에서 네. 플로어에서 우리 예. 아까 그 박종성 교수께서 그 타임테이블 보여주셨던 것 중에 만약에 기업에 계신 분이 여기 와 계셨다고 한 그 4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주주총회 개최는 5월부터 6월이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4월 중순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주총이 5월 초면은 2주, 만약에 6월 말로 가면은 거의 2주 반 전에 2달 반 전에 그 주주총회 소집 공고 내용이 나가야 되거든요. 2달 반 이거 매우 긴 기간이고요. 주총 마급 그 가까이 가서는 기업과 관련돼 가지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게 기업한테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등기임원 그 누가 될 것이다 하는 것 같은 주총 소집 공고가 나간 다음에 그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또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없습니까? 그럼 이제 뭐 마무리. 저는 뭐 이 주총과 관련된 이런 상법의 개정이 이 최초로 출발한 포인트가 아까 우리 허세봉 그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배당 기산일 뭐 등등 이런 모든 문제가 주총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참여를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동시에 주총이 개최되니까 주총 기간을 분산하고 뭐 등등 여기에서 저는 출발을 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연기금에 뭐 스튜더십 코드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까지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출발된 그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시행령 개정이 배당 기산일 내지는 주총 그 의결 기준일로 인해 가지고 뭐 현실에서는 여전히 3월 말 주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상법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를 포함해서 상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이 돼서 주총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내실화가 돼서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코로나 19 관련돼서는 뭐 워낙 다양한 그 이슈가 있어서 참 정리하기 힘든데요. 우리가 IFRS가 원칙 중심 회계고 그게 실질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우리 김선문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런 현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건 이 코로나 19이 유예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일시적인 변동이고 결국 그런 것은 산업과 기업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감독 당국이 일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고 사례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각각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어떤 카테고라이즈가 이렇게 돼서 정말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라토리움에 준하는 어떤 그런 정부의 액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게 KIFRS를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면 시장 조치로서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뭐 거래소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시장 조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그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상에 충분히 현재 재무 상황의 어떤 효과가 코로나 19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고 그런 것이 할 때는 당연히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회계학회 이 논의를 기초로 해서 향후에도 계속 조금 더 그 산업별로 내지는 어떤 특정 사안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까 그 감리의 그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감독 당국에서 감리에서 제재를 할 때요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가 있고 그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걸 오버라이드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학회와 내지는 뭐 이거 더불어서 꼭 그게 감독 당국이 조인하면 더 좋겠지만 조인은 안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이런 레퍼런스가 쌓여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 우리 저 회계학회 정소호 교수님 뭐 학회장님 되셔가지고 원대하게 많은 사업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아까 제가 멘트 하라고 했는데 멘트 해도 되나요? 시간이 많이 어쨌든 6월에 있는 우리 그 해외 국제학술대회 그다음에 통합학술대 많은 분 참석하셔가지고 회계학회가 이런 행사들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그 토론자님, 여기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 그다음에 발표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